이게 이제 북아메리카고 남아메리카예요. 이거 중미고, 예, 세계 지도에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인데,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1492년에 콜럼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페인 여왕한테 재정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원래 인도로 후추를 떼려고 갔잖아요. 왜냐면 후추가 당시 엄청 비쌌어요. 160배로 튕겨 먹었대. 후추를 떼가면요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쌌어. 그러니까 다 후추에 환장한 거죠. 이 콜럼부스 인도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유럽이 여기 있으면은 아프리카가 여기 있고 여기 중동이 있고 여기 이제 인도가 있잖아요. 여기 홍해가 있고 여기 이제 이탈리아랑 아랍 상인들이 이쪽으로 오는 길을 탁 틀어지고 뭘 한 거예요. 통행료 내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인으로 하면서 인도에서 나는 향신료를 독점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항로는 꽉 막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른 항로를 개척하려고 이제 반대편 방향으로 막 갔던 거예요. 인도로 가려고 향신료 때우려고. 그런데 그러다가 인도를 간 게 아니라 여기 아메리카 대륙을 갔는데 콜럼버스는 여기를 인도인 줄 알고 계속 왜냐면 자기는 인도여야 되잖아요. 후추를 떼우려면 부자가 되려면 여기 계속 인도로 불렀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세계사 시간에 뭐라고 배우냐면은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배웁니다. 신대륙의 발견, 그죠? 지리상의 발견, 신대륙의 발견. 근데 제가 아까 소개받았듯이 제가 2006년에 제 인생 처음으로 쓴 책이 차베스 미국과 맞짱 뜨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이제 중남미의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를 다룬 책인데 제가 베네수엘라를 연구하면서 중남미에 대해서도 좀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참 이 사건이 얼마나 잘못 기록된 사건인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들렸다 안 들렸다 접촉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우선 이게 자 무언가를 발견했다라는 용어를 쓸 때는요 여러분 사람 중에서 처음으로 전임미답에 어디를 갔을 때 우리가 발견이라는 용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콜럼부스가 여길 갔을 때 여기 사람 안 살았어요? 살았죠. 그것도 이 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8천만 명 남북한을 합친 정도의 숫자가 여기서 살고 있었어. 당시 15세기 말에. 그러면 사실 이 사건은 발견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발견이 아니라 두 문명 간의 만남인 거죠. 여기 사람들은 뭐 아즈텍 문명이니 잉카 문명이니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발견이라고 배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사건은 되게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스페인 사람들이 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면서 여기 살던 선주민들, 먼저 살던 사람들이 8천만 명이었던 사람들이 200만 명으로 줄었어요. 8천만 명이 200만 명이 됐다. 이 누가 다 죽였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야? 히틀러 나쁜 사람이잖아요. 뭐 유대인을 많이 죽였다고 그러고. 근데 히틀러도 이렇게 나쁜 짓은 안 했어요. 8천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남북한 인구가 200만 누군가가 죽여가지고 200만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이렇게 스페인이 들어오면서 여기 쿠바 같은 경우는 쿠바에서 100만 명 정도가 살았었대요, 당시. 왜 살았었다는 표현을 쓸까요? 다 죽었거든. 이렇게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금이나 은 같은 걸 뺏고 금이나 은이 다 고갈되니까 어떻게 했어? 이 사람들을 다 노예처럼 부려가지고 금은 광산에다가 집어넣고 말하는데 아이고 사람 많은데 뭐 죽여버려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제대로 배우려면은 이게 지리상의 발견이에요? 대학살이에요? 대학살이죠. 이 사건은 사실은.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40대 초반이니까 저보다 다들 20대 아니세요? 네? 그렇게 보이는데 제 눈에는 20, 30대 많으면 40대 초반 정도까지만 보이는데 제 눈에는 인기 영합적인 발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연배에서 다 우리 세계사 시간에 이것을 뭐라고 배웠죠?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배우고 콜럼부스는 아이들 위인전기에 나와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을 보는 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관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 누구의 입장,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성격이 완전 달라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스페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길 처음 보니까 발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처음 가니까. 그런데 여기 살던 선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발견이에요, 대학살이에요, 학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사를 배울 때 이 사건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고 있죠? 스페인 사람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 전 국민 모두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 하나의 사건을 동일한 그 방향에서만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건 세뇌예요. 어떻게 이 사건을 최소한의 인류애적 양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배워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온 국민이 이 사건을 약속이다 한 것처럼 콜럼버스는 위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 교육이라는 걸 받으면서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물, 하나의 현상을 다양하게 봐야지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한쪽 방향에서만 보도록 길들이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이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세뇌되고 길들여진 관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관점이 뭐냐면은 바로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쓸 돈 중심의 관점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혹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중에 혹시 동화 작가 유은실 씨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 꽤 유명한 작가인데 제 친구거든요. 제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인데 초등학교 유은실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동화 작가 요즘 잘 나가는 그 친구가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강연을 하는 일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생 대상으로 강연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초등생 한 명이 제 친구 유은실이 동화 작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선생님, 동화 작가 연봉이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우선 첫 번째 대답하기 싫었대요. 너무 작아서. 여러분 글 써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것만도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둘째는 애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되물었대요. 얘야, 선생님은 네가 왜 동화 작가의 연봉이 궁금한지가 더 궁금하구나? 왜 궁금하니? 그랬더니 애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제가 동화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연봉 얼마 이해하면 동화 작가 안 하려고요. 딱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느덧 모든 것, 자기 미래의 진로의 기준을 연봉에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얘기일 수도 있어요. 가사노동, 육아노동. 제가 가끔 남성들만 많은 노동조합 같은 데 가서 강연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가끔 제가 그런 질문해요. 아내분들은 뭐 하시나요?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 집에서 놀아. 딱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주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예? 그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어요. 집에서 설거지라든지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페미니즘의 정수를 깨달은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외부 강연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작년에도 한 180회 정도 했고 올해는 200회가 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강연 일정이 하루에 막 2-3개씩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몰려서. 그러면은 저도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 설거지를 못 해놓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피아노 치던 이미지 벌써 다 날아갔다. 내 눈빛이, 여러분 벌써 눈빛이 달라졌어. 날 보고 눈빛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번은 되게 피곤했나 봐요. 집에 가서 설거지 못 했는데 아내가 이제, 인간아, 네가 설거지 안 해서 결국에 내가 다 했다, 인간아. 그랬더니 제가 그날은 조금 제가 피곤했는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대답을 했어요. 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
야, 솔직히 말이야. 나만큼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이 어딨냐, 솔직히. 내 페미니스트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마누라가 그러는 게 정색을 하고, 도와줘? 어이가 없어서. 야, 설거지 네 일이야. 도와주다는 게 말이 돼? 제가 그때 페미니즘의 정수를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뭐냐면 저는 그때까지 착한 남편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나의 일은 아니지만 도와주고 있다. 난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난 역시 진보적이야. 난 역시 페미니스트야.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설거지를 한 번도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지. 내가 왜 이 지랄을 하고 있지? 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페미니즘의 정수를 깨달았어. 아, 이것을 내 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었구나. 아무튼 내 이 일 왜 하고 있지? 갑자기 까먹었네. 그 얘기를. 제가 가사노동, 육아노동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도 남자치고는 출근을 안 하니까, 출퇴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 노동조합에서. 왜냐면 주부가 집에서 놀아요, 이래요. 일도 엄청 빡세게 하잖아요. 가사노동, 육아노동. 내 허리가 다 나갔어요, 지금 사실은. 애 안아주다가. 진짜 허리가 안 좋아졌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은 사회적으로 돈을 벌고 뭔가 기여를 한다는 인정을 잘 못 받을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이 돈으로 교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아이가 동화 작가를 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 뭘 기준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연봉으로 기준으로 고민하고 있고, 남성 조합원이 많은 사업장에 가가지고 제가 강연을 하는데 아내분들 뭐 하세요? 했는데 집에서 놀아라고 그래요. 빡세게 가사노동 육아노동 하고 있는데 왠가 봤더니 그 아내가 집에서 하는 가사노동 육아노동이 화폐로 교환이 안 되니까 그걸 일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진보적인 나라들은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냐면, 요즘 우리나라도 육아수당 같은 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심지어 어떤 나라는 가사수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국가나 공동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가 이제 대가를 지불해 주는 나라들도 있어요. 남일 같죠? 대모 한 번만 하면 돼, 여러분도. 하루 들어 누워버리면 돼. 우리나라 이게 가만히 있으면 뭐 해주는 게 없어, 그죠? 근데 좌우당간, 그리고 부모님들이 보통 자식 자랑할 때 뭘 자랑하냐면 우리 애는 연봉이 얼마야. 근데 느닷없이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애는 착해. 우리 애는 착하대.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진짜 착한 거예요? 연봉이 작다는 얘기죠. 연봉이랄 것도 없다는 얘기지,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 판단이라든지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을 기준하는 그 관점이 아주 획일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잖아요. 심지어 이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이유도 사실 알고 보면 딱 간단해요. 저 청년이 우리 회사에 돈벌이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사실 유일한 기준이잖아요. 쟤를 뽑아서 돈 벌 것 같으면 데려다 뽑고, 아니면 안 뽑는 거예요. 회사라고 하는 특정한 조직의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되면 청년도 살 가치가 없는 거야. 사실 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의 가치도 기업이라고 하는 곳이 이윤을 벌 수 있느냐 아니냐로 다 판단이 돼. 심지어는 여러분, 환경운동도 그래요. 왜 그러냐? 이건 환경운동이 나빠서가 아니라 대중 설득용어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저기에다 댐을 지었을 때 예상되는 환경 피해액이 수조 원에 달합니다. 그럼 철새 한 마리 목숨값은 얼마로 쳤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환경 피해까지도 수치로, 돈으로 환산을 해야지 알아먹어.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 돈을 싫어하느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돈 좋아하시죠? 네. 전혀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라이크죠? 난 러브란 말이에요. 여러분 비교도 안 돼. 여러분 중에 혹시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요, 저한테 다 주세요. 제가 다 받아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돈을 라이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러브하는 사람이야. 실수할 뻔했네. 돈이 나한테 안 오거든요. 라이크 정도만 하면. 그러면은 사실 저는 공대를 졸업하고 나서 좋은 벤처기업에서 직장생활 꼭 오래 했고 뭐 대기업으로도 스카웃돼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연구원으로. 사실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어쩌게 보면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 지금 벌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배 나왔잖아요. 에? 에? 다만 제가 그럼 인생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 제가 인생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어요. 저에게 단순히 예전에는 돈이라는 기준으로만 저도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다가 저에게 중요한 다른 기준 하나가 생기고 그것이 돈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고 오늘 할 얘기가 바로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시간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낸 책인데 여러분 저자가 이런 책 내면 얼마 떨어진지 궁금하시죠? 15,000원짜리 한 권 팔아서 1,500원 떨어집니다, 여러분. 참 짜죠? 예. 그러니까 저요 1,500원짜리 장사하는 거예요, 막말 얘기해서. 예? 이거 팔아서 1,500원 남겨. 예? 근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돈 벌기가 팍팍하겠어요, 여러분.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피아노 잘 치면 뭐해? 돈이 없는데. 예? 근데 제가 여기다가 아주 기가 막힌 제 인생에서 다시 나오지 않을 참 명문을 썼어. 너무 좋은 거예요. 읽다가 내가 울 것 같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거 팟캐스트로 나중에 다 나가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오버하고 있어요, 일부러. 여러분 팟캐스트는요 무조건 웃겨야 돼요. 강연도 마찬가지. 제가 추구하는 강연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내용은 없어도 웃겨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이 책의 머릿말 부분에 쓰고 제가 인생을 바뀌게 된 어떤 계기 비슷한 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지금 이 순간 연료가 한정된 차를 몰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곧장 차를 몰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인생은 시간이라는 한정된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아닌가? 묻겠다. 왜 유독 인생이라는 차를 운전할 때는 가고 싶은 곳으로 곧장 가지 않는가? 심지어는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같은 궤도만 뱅글뱅글 돌고 있지는 않은지, 나이가 40이 넘으니 연료가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다는 조바심이 부쩍 든다. 그렇다면 같은 궤도를 돌고 있는 차를 멈춰 더욱더 원하는 곳으로 곧장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 나는 돈의 시간을 팔지 않으면서부터 행복해졌다. 적어도 나에게 책 쓰기가 바로 그런 삶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요. 괜찮죠, 여러분? 네, 여기다 놓고. 자, 이 오늘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이제 제가 쓴 글이에요.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시간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붙어 있어요. 제 친구 상진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상진 이름은. 고등학교 때 친구입니다. 저보다 공부를 좀 많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를 갔어요. 좀 많이 성적이 저보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제가 뭐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뭐 재수없다고 그럴까봐. 그 친구가 이제 내가 얘기하고 참 어이가 없네. 저보다 공부를 참 많이 못해가지고 연세대학교 갔는데 걔도 공대를 갔어요. 연세대학교 전파공학과를 가서 학사에 석사, 박사까지 했어. 그리고 걔는요, 아이고 잠깐만 팟캐스트 나간다고 그랬죠? 좀 순화시켜야겠다. 그냥 가야지. 재수없는 애야. 왜 재수없냐? 그런 애들이 있었고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키도 큰 애들. 그리고 CF 모델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업계 1위 결혼해 듀오. 듀오의 1년 전속 모델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산티나게 잘생겼다, 귀공자처럼 잘생겼다. 귀공자처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귀공자처럼 타입이잖아요. 저 같은 타입은 아니고. 예? 그리고 또 농구도 준프로급이에요. 농구도 끼똥차게 잘하고 정말 재수없는 놈인데 미워할 수 없는 게 성격까지 좋아. 성격까지 좋아요. 짜증나. 그런데 저한테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마누라가 제가 훨씬 예뻐.
제가 나중에 강연이 피크에 올랐을 때 제가 증명해 드릴게. 지금 증명해 드릴게. 아예 그냥 안 믿으셔.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신빙성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내가 아예 마누라 사진 갖고 다니에 내가 보여드릴게. 참고로 여러분, 절대 이것은 걸그룹 사진이 아닙니다. 네? 진짜 120% 우리 마누라 사진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세요. 앞에 있는 분, 그렇지, 여기 있구나. 모든 제 강연은 제 마누라 사진을 보기 전과 후로 나눕니다. 자, 우리 마누라예요. 장난 아니죠? 진짜 이거, 그러니까 내 얘기 걸그룹 사진 아니라니까? 그것도 몇 달 전 사진이에요, 이거. 예. 네. 제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지 아시겠죠, 이제? 자, 뒤에 분도 조금만 제가 여기까지만 갈게. 여기까지. 예, 지금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끔 제 사진을 보고, 이따위 강의 때려치고 연애 비법에 대해서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언밸런스한 결혼이 가능한지 좀 알려달라고.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저는 처음에 이제 마누라가 기자를 하다가 절 만난 거예요. 일간지 기자, 심지어 일간지 기자야. 우리 마누라가 자칭 그렇게 얘기해요. 지성, 미모, 성격 어디 내가 빠지냐? 삼위일체다 나는. 그런 여잔데 나를 취재하다가 저는 보통 그런 여자를 만나잖아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왜 닫을지 아시겠죠? 마음의 문을 열면 상처받아요. 바로 닫습니다. 굉장히 쿨하게 보이게 해요. 그냥 무슨 일 있나? 이러면서 거의. 근데 거기에 갔나 봐. 그러니까 시크하게 보이니까 자기한테 그랬던 남자가 없거든. 그래서 나보고 갈비 사주겠다고 그러고 나중에 수원에 오라고, 수원 화성도 구경시켜주고 갈비 사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쓴 방법이 뭐냐, 제 얼굴에 1분 이상 집중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제 얼굴에 1분 이상 집중하면 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쉬지 않고 귀에다가 그냥 계속 자극을 퍼부었어. 끊임없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아내가 웨딩드레스 입고 있더래. 네, 지금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결혼하고 말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상진이가 그렇게 해서 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 1위가 어디냐? 삼성전자입니다. 거기를 과장대우로 들어간 거예요. 박사를 따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도 좋아, 부모님도 얼마나 좋으시고 본인도 좋고 그랬겠습니까? 그죠? 가자마자 과장이야. 근데 상진이가 나중에 어디야 동창회 갔더니 삼성 안 다니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네가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 근데 이제 겉으로는 그런 표정 내색은 안 하고, 참 안타깝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상진이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승수야, 내가 말이야 삼성전자 댕기면서 1년 365일 중에 며칠을 출근했나 네가 한번 맞춰봐라. 그랬더니 이제 내가 막 얘기했는데 택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362일을 출근했거든. 365일 중에. 걔가 일벌레가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는 거 좋아하고 막 농구도 좋아하고 막 그런 거예요. 마누라만 저보다 덜 예뻐서 그렇지 다른 건 완벽해요. 에? 이 친구가 이제 삼성을 다니다 때려친 거예요. 왜 때려쳤을까? 그 친구도 돈은 얼마 잘 벌었겠어. 야근 수당에다가 휴일 수당까지 다 나왔으니까 연봉에다가 아마 연봉만큼 더 나왔을 거예요. 제가 보기 그 정도 출근했으면. 그런데도 그만두고 다른 진로를 선택했어요. 아마 저랑 비슷한 이유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앞으로 아마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직업을 보는 기준도 너무 획일화돼 있어요. 돈 많이 주는 직업이 좋은 거. 물론 돈 많이 주는 직업이 좋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렇게 획일화된 기준으로만 미래와 인생을 설계하면 자칫 굉장히 큰 걸 놓칠 수 있는데,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실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직업,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소중한 것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바로 시간을 갖다 바칩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갖다 바치죠. 그죠? 여러분 직장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사실상 내가 눈 뜨고 활동하는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우울한 통계를 봤어요. 우리나라 직장인 4명 중에 3명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 설문조사 내용이 뭐였냐면은 당신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재밌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재미없고 불행합니까? 그랬더니 4명 중 3명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재미없고 불행하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럼 4명 중 1명은 진짜 행복한 걸까?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꼭 난 지금 행복한 거야. 난 지금 너무 만족해. 100만 21, 100만 22.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너자이저들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랑 일 같이 해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행복하죠? 여러분 피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인생 아주 더럽게 꼬입니다. 같이 엮이면요. 100만 20, 4명 중 1명 중에도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깨달았던 우화 하나가 있어요. 녹색평론이라는 잡지를 읽다가 이 우화를 접하고 제가 정말 큰 충격에 빠졌는데 아마 여러분 이거 낚시 어부우화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제가 쓴 책 미치도록 인생을 바꾸고 싶은 청춘에게 딴지를 권한다 38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여기가 바다예요. 제가 이제 낚시를 딱 낚싯대 걸쳐놓고 낚시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니 제가 아니라 낚시는 딴 사람이 가고 있어요. 내가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이보세요. 왜요? 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낚싯대 하나 걸쳐놓고 물고기 잡으세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그물을 써야지. 그물을 쓰면은 물고기 훨씬 많이 잡을 수 있고 그거 팔면 돈 벌 수 있어. 돈 벌어 뭐하게요? 아이 답답한 양반아.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면 배를 한쪽 장만해서 원형업을 나가봐. 왜요? 원형업을 나가면 가까운 바다에서 그물로 깔짝대는 것보다 물고기 훨씬 많이 잡을 수 있고 그거 팔면 돈 더 많이 벌어. 그럼 회사 차려. 왜요? 주먹을 부르는 질문이죠. 조금 좋다는 줄 알지? 그렇게 해서 회사 차리면 네가 사장 되잖아. 그리고 회사를 키워서 나중에 동원참치처럼 회장도 되는 거야. 동원참치가 그렇게 큰 회사예요, 여러분. 예? 축구선수 지동원 별명이 뭔지 지참치예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지동 축구선수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죠? 지참치 씨. 예.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요? 그러면 사장 되고 회장 되면 뭐가 좋은데요? 답답한 형을 벗어. 그렇게 해서 젊을 때 돈 많이 벌어놓으면 당신 나중에 노년을 편하게 보낼 수 있어. 이 양반아. 노년을 어떻게 편하게 보내는데요? 답답한 양반 보게 한가롭게 바닷가에 나가서 낚시를 하면서 보낼 수 있어. 이 양반아. 그랬더니 낚시하던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게요? 저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우화를 녹색 평론에서 처음 읽고 진짜 오한마루 뒤통수를 두들겨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아니 무슨 책 읽기가 남는 장사냐. 당신이 쓴 책 이거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 이거 내가 사느라고 15,000원 써가지고 우리 은행잔고 15,000원 줄어들었는데 뭔 남는 장사예요 이것이. 그건 돈이라는 관점에서만 봤으니까 그렇죠.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책 읽기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 이게. 왜냐하면 제가 쓴 책 중에서 원숭이도 이해한 자본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제가 쓴 책 중에 제일 잘 나간 거고 제일 유명한 책인데 심지어 중국에서도 출간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잠깐만 이 소품으로. 예. 바로 이 책이에요. 원숭이도 이해한 자본론. 예. 배터리요? 예. 예. 이거 말고. 이거 말고요? 호주머니. 호주머니요? 네, 말씀 계속 하시면. 예.
영어로 번역하니까 그 구글을 양키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양키 말로 하니까 진짜 새까맣게 잘 나오더라고. 그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It's good book. 좋은 책이래. 그래서 제가 보람 느꼈는데 저 책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쉽게 풀어 쓴 책이에요. 이런 얘기하면은 그럼 내가 마르크스 자본론을 읽으면 되지 네 책을 왜 읽냐 하시겠죠. 읽어봐. 읽어보라고. 이해할 수 있나? 응? 읽어봐. 3000페이지짜리 한번. 응? 아, 나 국어 잘해. 여러분 그 책을 국어를 한다고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한글로 돼 있지만 그런 책 있잖아요. 영어를 읽는 것보다 더 힘든 책. 예? 과연 이것이 읽으라고 쓴 책인가? 예? 저도 대학교 때 그 책 읽다 돼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탁월하잖아요. 두뇌가. 뇌가 끝내주잖아. 섹시하잖아. 예? 우리 마누라도 이 뇌를 보고 뿅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탁월한 뇌를 이용해서 그 내용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해를 했어. 그 마르크스 자본론을 이해하는 순간요. 천지가 사실 제가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삶을 들여다보게 된 것도 그 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책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시간이라는 걸로 재구성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생기나를 시간으로 다 풀어서 계산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노동자가 직장에 가가지고 월급을 받죠? 그 월급, 이 모든 상품 다 시간으로 환산해 보니까 내가 받는 월급이 내가 가서 8시간을 해줬는데 하루 일당이 얼마다. 그 일당을 시간으로 환산해 보니까 3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5시간을 그냥 거저 일을 해준 거죠? 그럼 그 5시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회사가 가져가는 거잖아. 그게 회사의 이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숫자로 계산해 놨어. 대충격을 받은 거죠. 아, 우리가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월급 150 받고 이렇게 가난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알고 봤더니 회사가 가지고 시간을 뺏기고 있었구만. 에? 그거를 숫자로 풀어내서 증명해 놓은 걸 내가 보고 완전 뿅 간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제 현상이라는 걸 돈으로만 보잖아요. 그런데 상품이라고 하는 건 다 누군가 시간을 들여서 만드는 거잖아요. 경제적 효과가 나는 것은. 그걸 다 시간으로 환산해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빈부격차는 소수의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뺏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버는 거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것은 우리 사는 이 노동자들이나 이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다 해서 제가 이제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해설서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선 학습 모임부터 꾸렸어. 이걸 알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화려한 혓바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 연락이 꼬셔가지고 한 20명 꼬셨어. 첫 모임 때 이제 과제를 냈죠. 다음 모임까지 자본론 제1장 상품과 화폐를 읽어오십시오. 10명이 행방불명 됐어요. 10명이 안 와! 왜 안 왔겠어요? 이것이 사람이 읽으라고 쓴 것이냐?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온 거야. 그래도 10명이 어디냐? 그래서 이제 다음번 모임 가는데 5명이 오는 거예요. 또 5명이 행방불명 됐어. 그 다음 모임엔 2명이 옵니다. 저 포함. 야, 아무리 이거 인류의 고전 그 유명한 자본론을 읽는다고 해도 사람이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떨어져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은 제가 이해를 좀 했으니까 그걸 막 강의 노트식으로 만들어서 첫 시간에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면 사람들이 읽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그렇게 시도를 했더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실제 사람이 안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렇게 제가 학습 모임을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제 인생 10년에 개고생이 엑기스만 뽑혀서 들어가 있는 책이 바로 저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을 노란 책이에요. 근데 제가 가끔 대학생 강연을 가서 가끔 물어봅니다. 이 책 읽은 친구 하면 몇 명이 손들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물어보면 다 들고. 아따. 근데 아무튼 그 출판사에서 최근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성폭행 상무가 있었지. 그 사람 다시 들여왔어. 하여튼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내가 물어봐요. 그 원숭이도 이해한 자본론 이해했냐? 별로 안 어렵더라고. 이해했는데요? 며칠 걸렸냐? 전 3일 만에 다 읽은 것 같아요. 어떤 친구 저는 주말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저는 좀 바본가 봐요. 일주일 걸렸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혈압이 오르고 빡쳐요. 왜 빡치냐? 제가 그 책을 쓰려고
몇 년 고생했어요. 10년 개고생해가지고 엑기스 뽑아놨더니 저 인간이 내 인생 10년을 3일 만에 빨아먹어. 저 인간은 재수없게 주말 하루 만에 빨아먹고. 이게 이제 사실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지. 내 책 사줘서 1,500원 벌어줘서 고맙지. 막말로 얘기해서. 고마워요. 1,500원 벌어주셔서. 앞으로 그냥 그 책 살 돈을 저에게 15,000원 입금해 주십시오.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60%에 떼올 수 있거든요. 농담이고. 바로 책 읽기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제 인생 10년의 개고생을 이 앞에 계신 분이 제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3일 만에 쪽 빨아먹을 수 있는 거야.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요, 여러분. 이거보다 남는 장사가 있겠어요? 없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더 열심히 독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이건 이 사람의 평생의 경험이 담긴 책이야. 근데 너무 알찬 거야. 일주일 만에 내가 이거 빨아먹으니까 세상에 돈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벌리고 있어. 내가 만약 이것을 내 직접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으려면은 최소한 10년 이상을 꼬라박았어야 되는데 내 시간을. 야, 이것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으니 너무 좋다. 만약 인생을 돈이라는 관점에서만 봤다면은 들어가는 책값만 보였겠죠.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시간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말 책 읽기라는 게 남는 장사라는 느낌을 가지게 됐고, 물론 저희는 부부가 책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읽는 책을 다 돈 주고 사면 저희 쪽박 작사예요. 진작에 몇백 권씩 보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그래서 저희는 주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서울대 도서관을 보니까 졸업생 회원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년에,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10만 원만 딱 내면 한 번에 10권, 최장 한 달 반까지 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책을 많이 봐야 되고 굉장히 귀한 책, 옛날 책, 지금 안 파는 책도 구해봐야 되는데 서울대 도서관 책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고문서라고 해서 잘 구하기 힘든 외국 도서도 막 있어요. 아내도 이제 미술책을 쓸 때 국내에 유일하게 서울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거를 도록을 빌려가지고 보기도 하고, 저희는 그래서 그 1년에 10만 원만 내고 어마어마한 시간과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니 이거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많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서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이 단순히 뭐 지식을 얻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보다 남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그런 책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한 달 들여서 읽었는데 하루짜리 책, 실제 들어있는 거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베스트셀러 중에 대부분의 책이 그런 책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 뻔한 자기계발서들이라든지, 자기계발서라고 저는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가끔씩 자기계발서를 읽는 사람이고 그 중에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영사에서 나온 기적의 사과. 이건 자기계발서류로 나왔지만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읽고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적의 사과. 일본의 한 사과 재배 농부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그것을 글을 쓴 사람이 르뽀 작가인데 그 글도 너무 탁월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 정도까지 글을 썼으면 참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 책을 다 권해드린 후에 보통 추천해드린 책이거든요. 저는 우선 이제 여러분도 그래서 제 책을 다 사시고 돈이 혹시나 좀 남으셨을 때 그 책을 이제 구입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좋은 책을 고르던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스24에 가서 임승수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무튼 안타깝게도 요즘 나오는 책들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들 중에 일주일 걸려 읽었는데 하루짜리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베스트셀러에 혹해서 책을 읽으시진 마라.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고, 여러분이 오히려 관심 있는 분야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가고 읽고 싶거나 나는 건강에 관심이 많아 하면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좀 파보신다던가, 그렇게 여러분의 관심사나 흥미 쪽으로 쭉 파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단순히 베스트셀러라고 해서만 읽는 것은 좋은 독서를 하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게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중요하고. 자,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이후 향후 진로나 미래를 고민하고 결정하실 때 제발 현재의 행복을 유보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의 행복만을 바라시지는 마라.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이 행복한 것이 행복인 것 같다 라는 걸, 그래서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재구성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 드린 말씀은 그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 남는 장사가 있으니 바로 책을 읽는 것이다. 그것도 기왕이면은 인문사회 쪽에 양서를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덧 2시간 가까이 지났어요. 한 이제 9시까지 15분 정도 남았는데, 그 질문 있으시면 좀 받고, 이 얘기하면 하나만 하고 질문 받을게요. 여러분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네. 이 아인슈타인, 알버트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물리학자고 노벨상 수상자고, 그 유명한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대성 이론으로 사람들이 노벨상을 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론으로 탔죠. 제가 이공계니까 잘 알죠.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모든 아이들은 천재다. 그런데 만약 금붕어한테 산에 올라봐라 라고 시킨다면 그 아이는 평생, 금붕어는 평생 자기가 바보인 줄 알고 살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우리 사회의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코끼리가 있고 금붕어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각양각종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각자 잘할 수 있는 게 다르죠. 유전자 구조가 다르니까. 그런데 한 시험관이 그 동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공정하게 너희들 중에서 인원을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을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서 다 똑같은 시험을 내겠다. 지금부터 산에 올라가라. 그럼 원숭이야 잘 오르겠지만 금붕어는 어쩌라고요? 그죠? 코끼리는 어떻게 올라가라고?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청년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점점 사회가 규격화되고 있잖아요. 물건들도 다 규격화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페트병에 똑같은 양의 물을 담아서 팝니다. 왜냐? 그렇게 했을 때 회사나 기업이 돈벌이를 하기가 더 수월하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식의 규격품 사회가 사람에게도 가는 거예요. 사람조차 규격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똑같은 길을 가려고 그러잖아요. 명문 대학을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펙을 쌓아서 대기업에 입사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컸을 때 결국에 누가 돈을 벌어요? 기업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커가는 방식조차도 규격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격에 맞춰서 살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불량품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불량품 중에 최고예요. 예? 저 굶어 죽었어요? 안 굶어 죽었잖아요. 배 나왔잖아요. 물론 이렇게 다 불량품으로 산다고 다 부자가 될 거다 그러지는 않죠. 사람이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가난해질 거라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지. 다만 굶어 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변에 사는 사람 중에 굶어 죽은 사람 직접 보신 적 없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즐겁게 하면 경제 문제가 더 잘 풀리는 경우가 많지,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몸만 망가지고 인생에서 행복감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우리 애는 수학을 못해, 왜 금붕어 보고 산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우리 애는 다른 걸 잘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다른 걸 잘할 수도 있는 애한테 맨날 산에 올라가라고 하는 똑같은 미션만 내미니 아이가 자기 재능을 발휘할 겨를도 없고 기회도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딴짓을 하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럼 제가 되물어요. 항상 뭘 좋아하는지 발견할 만큼 살아오셨나요? 아니래. 항상 같은 곳을 돌면서 살아왔대.
같은 곳을 돌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좋아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안 해보던 걸 해봐야지 좋아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지. 그동안 해온 곳에서 좋아하는 게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소중하고 사람은 한 가지 재능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딴짓을 해봐야 그 중에 내 적성에도 맞고 우리 아이의 적성에도 맞는 것을 발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 저도 계속 직장 생활을 했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면서 밥벌이도 해결이 되면서 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여러분. 질문.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질문 없으시죠? 나중에라도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네이버에서 임승수로 검색하세요. 그럼 제 인물 검색이 쫙 나오고 그 밑에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은 페이스북이. 어떻게 아세요? 제 혹시 페이스북 친구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친구시군요. 아, 혹시 팟캐스트도 들으세요? 금방 다운받아. 아, 다운받으셨어요? 진짜 재밌어요. 오늘 했던 얘기들 다 팟캐스트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인문사회 얘기도 있고 오늘 했던 얘기도 다 있고 글쓰기, 자소서 쓰기까지 있습니다. 자식들 자소서 쓰기 힘드시죠? 그러면 그 강의 한번 들어봐. 우리의 현대중공업 바로 입사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경희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자소서 강의를 이 수업관 관련 없이 딱 한 강 정도 할애해서 해요. 왜냐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거 가지고. 한 명이 그거 듣고 현대중공업 입사했어요. 완전 새로웠어가지고. 제 그 팟캐스트 중에서 글쓰기에 관한 게 한 3-4강이 있어요. 그거를 연강으로 들으시면 자식 새끼 자소서를 잘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세요? 예. 대학생 예. 때가 있는데 예. 추천하고 싶은 책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까 다 추천했는데 제 이름으로 농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적의 사과 그 책 참 좋은 것 같고요.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제 책 중에 청춘에게 딴짓을 권한다. 그 책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학생이나 청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늘 했던 얘기들이나 어떤 인생에 좀 보는 다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책이라서 그 책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딱 2권 정도 생각이 나네요. 제 책이랑 기적의 사과라고 하는 그 책. 예. 예. 예? 중학생 애들은요. 제가 또 쓴 만화책이 있어요. 이거 너무 심한 것 같다. 과도하다 내가 생각해. 중학생이 볼만한 책은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요.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책들은요. 너무 이상한 책 아니면은 괜찮은 책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애들한테 느닷없이 고전이 좋다고 해서 느닷없이 고전을 들이미는 건 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이해할 수도 없는 책을 그저 좋다고 보는 것은 저는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아니 활자를 음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적어도 아이 눈높이에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책들을 보여주는 게 전 좋은 것 같고요. 고전을 읽혀주고 싶으면 아이 눈앞에서 번역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리고 아이한테 억지로 읽게 하지 마시고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난 음악이 좋다. 그런 분야의 책을 자연스럽게 추천해줘서 재미를 느끼면서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분야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세상 모든 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냥 독서가 좋다고 해서 아이들 흥미도 느끼지 못하는데 억지로 시키시면 오히려 반발심만 생기니까요.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스포츠 관련돼서 또 좋은 양서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쪽으로 추천을 해주시면서 아이도 그러면 스포츠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역사를 알아야 되고 철학을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걸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폭도 넓어지더라고요. 예. 또 질문 없으시죠? 예. 제 책 2권이나 사신 분. 예. 사서 사랑합니다. 예, 예. 저도 행복을 가면서 늘 관심이 많은데요. 예. 제가 제주에서 말하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은수선생 같은 분들은 되게 좀 보면 다 젊은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과연 선생님께서도
예. 당연히 늙을 거고 예. 노회가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예. 앞으로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지금 행동으로 만족이 되시는지 걱정이 안 되시는지. 되죠. 정말 왜 안 되겠어요. 예. 준비를 안 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죠. 그냥 보험 같은 거나 싼 거 한두 개 들어놓고 뭐 없는데 심지어 저 한테 돈 쓸 때 깼지 그거.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불안감. 자, 보세요. 우리 사회가 복지가 아주 잘 돼 있다. 실업급여도 충분히 나오고 재취업을 할 수 있게 사회가 참 잘 안내해 준다. 그럼 여러분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상사가 지랄이야.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때려치면 되지.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경제를 틀어지고 있는 이 소수의 기득권층은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마음대로 자신들이 통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단지 자신들이 증세를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싫어서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솔직히 그 직원들이 알아서 기는 이유가 뭐예요? 잘림 갈 데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비정규직이라도 비집고 들어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든 재계약하려고 목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사회가 복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불안감을 이용해서 누구는 우리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지금 IS 해가지고 또 뭐 이게 중동에다 또 전쟁을 벌이고 있죠. 옛날에 미국이 이라크 침공할 때 명분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라크는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위험하다. 미국이 위험하겠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막 불안을 미디어로 증폭시켰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라크한테 침공당한다.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자. 가봤더니 대량 살상 무기 부스러기도 없어. 대통령궁까지 뒤졌는데. 에? 사실 없는 거 알고 쳐들어갔죠. 이라크에 핵이 있으면 쳐들어갈 수 있어? 뭐까지. 지도 핵 맞으면 어떡해. 다 없는 거 알고 간 거예요. 왜 들어갔어요? 석유 헤쳐먹고, 에? 가가지고 또 뭐 헤쳐먹을, 그 석유 헤쳐먹고 거기 건물 다 부수면은 미국 건설업체가 들어가서 다 새로 짓고, 에? 또 뭐가 있을까? 그래서 다 그런 걸 돈벌이 하려고 간 거지. 막말 얘기하면은. 나쁜 놈들이지. 국민들이 근데 그렇게 전쟁을 하려고 미국 국민들도 양심 있으면 지지를 안 해줄 거잖아요. 그럼 미국 국민들이 이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게 만들려면 미국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라크가 우리를 침공한다, 대량 살상 무기로. 불안하잖아. 먼저 조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의 불안감을. 자, 여러분이 왜 보험을 많이 들어요? 안정적이면 드나? 불안하니까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보험회사들은 떼돈을 버는 거예요. 적당한 불안감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어쩌면 우리가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못 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다만 그런 불안감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는 세력이 있고 우리는 그런 것을 인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이득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기회비용을 다 소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적당하고 적절한 불안인지 아니면은 누군가의 이득에 의해서 과장된 불안감인지 그것은 한번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질문 또 없으시죠? 네. 없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무겁다라고 하면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일 수도 있고 제가 중간에 한 개그들을 생각하면 참 저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좀 어떠세요? 좀 그래도 한 2시간 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오늘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